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이 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만큼이나 저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저와 남편은 현재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살고 있어요. 어릴 적 유학을 오게 되면서 온 가족이 이민을 신청했고 이곳에서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남편 역시 가족들이 이민을 오게 되면서 타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잘 통했는지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1년이 지나고 저희는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정말 컸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이 말하는 시어머니는 항상 당차시고 진취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어머니를 만나보니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승준 씨랑 만나고 있는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무 예쁜 아가씨가 우리 승준이랑 만나고 있었구나. 반가워요.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는데 승준이가 꽁꽁 숨겨서 보여주질 않더라고. 근데 보니까 왜 꽁꽁 숨겼는지 알겠네. 이렇게 이쁜 아가씨였다니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승준이랑 1년 정도 만났다고 했죠? 혹시 결혼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승준이 너무 외로움이 많아가지고 나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다정씨 보니까 승준이 짝으로 괜찮을 것 같네. 엄마, 무슨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다정씨 당황스럽게. 그지? 내가 너무 서둘렀지? 아니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정씨, 우리 식사하면서 천천히 얘기해봐요. 시어머님은 처음 보는 날부터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승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배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이민을 오셨고 다시 여기 여성분과 재혼을 하시면서 저는 거의 홀로 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편견 있는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위해주면서 저에게 따뜻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정이라고 불러도 되니? 나는 딸이 없어서 꼭 딸을 낳고 싶었거든. 어릴 적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 둘만 낳았지. 그 다음에는 안 생기더라고. 그때는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정이 만나려고 했나 보다. 다정이가 꼭 내 딸 같아. 다정아, 우리 승준이랑 결혼해 주겠니?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가정을 꾸릴 거라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제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정이는 정말 좋은 에너지가 있어. 승준이가 그 에너지를 받고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 역시 다정이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다정이가 좋은 거야. 배경이든 뭐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사람 그 자체라고 생각해. 근데 다정이는
보석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보면 볼수록 더 아끼고 싶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딸처럼 정말 잘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바뀌는 시어머니도 많다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결혼 후에 더 잘해주셨어요. 남편과 조금이라도 다투는 날에는 꼭 저의 편을 들어주시고 남편의 잘못을 짚어서 꾸짖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나를 신경 쓰시는 거 아닐까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결혼하니까 더 잘해줘서 고민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나는 엄마 사랑도 많이 못 받아봤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니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 마음을 보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 그지? 엄마가 조금 유난이긴 해. 그래도 엄마는 당신한테 진심이야. 엄마도 정말 어린 나이에 여기 왔거든. 나랑 동생을 낳고 나서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고 정말 도망치듯이 여기 왔던 거거든.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고 진짜 불법적인 일만 제외하고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일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지만 사실 그때 그 힘들었을 때 참 외로웠던 그게 잘 채워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또래 나이 사람들을 보면 엄마는 이렇게 애정을 듬뿍 주시는 것 같아. 힘내라고. 아, 그렇구나.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다. 나는 어머님이 고생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 그렇지? 나도 그래. 나는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도 엄마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 그 정도 고생하면 사람이 미울 법도 한데 엄마는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나도 신기하다니까. 근데 엄마는 자기 사람한테만 그러는 거야. 알지? 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애정을 줬던 건 당신뿐이야. 아, 정말 감사하다. 난 앞으로 어머님께 더 잘해야 되겠어. 아니야.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만 잘 받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남편은 어머님이 젊으실 적 고생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국에서 무리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두 망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모은 돈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찾으러 이곳까지 오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는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모든 의지를 잃으셨지만 어머님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못해본 일 없이 다 해보셨다고 하셨죠.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일을 한 끝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은 부족한 거 없이 잘 사는 집안이 된 것이죠. 결혼 몇 달이 지난 후 저희는 한국에서의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가족인 시댁 식구들은 첫째인 큰고모님과 둘째인 아버님, 셋째인 작은 고모님과 막내인 작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또 남편의 친척인 큰고모님의 며느님과 작은 고모님의 딸, 작은 아버님의 딸까지 만나 뵙게 되었어요. 좀 특이했던 게 둘째인 아버님의 큰아들인 남편이 작은 고모님과 작은 아버님의 딸보다도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어머님과 아버님은 결혼 생활 9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남편이 생겼고 연이어 시동생까지 생기는 바람에 시댁 집안에서 남편이 막내 측에 속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의 사촌 누님들에게
저는 사촌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큰고모님의 며느님까지 일시의 형님이 총 3분이 생긴 셈이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려고 살갑게 다가갔지만 어쩐지 시댁 식구들은 벽을 두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어머, 말로만 듣던 승준 도련님 짝? 어머, 반가워요. 난 또 한국에는 아예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러 오네요. 저 결혼할 때는 시댁 식구들 인사 먼저 했었는데. 조금 늦었죠. 결혼하기 전에 한번 뵀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다 해외에 가족들이 있어서요. 에이, 그래도 이게 예의는 아닌 건 알고 있죠? 반가워요. 저는 승준이 작은 고모 딸이에요. 저는 승준이 작은아버지 딸이고요.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죠?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머, 도련님. 저를 어떻게 보고? 처음 보니까 인사 나눈 것뿐이에요. 도련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래, 승준아. 어떻게 연락도 안 해? 서운하다, 서운해. 그니까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하다니 너무하네. 결혼하기 전에 사촌 옳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었어? 남편과 사촌들은 가까운 듯 보였어요. 저도 끼어들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쩐지 틈이 나지 않더라고요.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다 황당한 견제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시댁 식구들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해외로 나가고 난 후에 장남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며 압박을 해왔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국에 돌아가도 방법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여기서 자리를 잡겠다며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는 어색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방학만 되면 남편의 사촌들을 모두 시어머니께 보냈다고 해요. 남편은 그때는 가족들이 많아져서 행복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방학 때마다 아마 사촌들이 돌아가면서 왔을 거야. 오고 나가도 길게는 몇 달 동안 있기도 했었지. 그때마다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챙겨주셨고 용돈도 주셨어. 그때는 사실 난 어려서 가족들이 많아졌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거든. 엄마랑 아빠는 바쁘고 동생이랑 나랑만 있으니 외로웠는데 사촌들이 오니까 신이 났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었겠다 싶네. 시댁 식구들이 다 왔던 거야? 가족분들이 다? 아니, 사촌들만 왔었지. 큰 고모나 작은 고모, 작은 아빠는 오지 않고 애들만 보냈었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활하는데 돈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보냈다고 하더라고. 기가 막히지? 와, 어머님 진짜 대인배시네.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장남의 도리는 다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긴 해도 그때 생각하면 참 엄마도 힘들었겠다 싶어. 남편이 해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촌들의 뒷바라지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해주었다는 것을 듣고 나니 어쩐지 사촌들이 나를 봤을 때 경계하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댁 식구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 1년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과 동시에 남편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한국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출산도 한국에서 할 겸 저도 같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가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 매주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동서,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지금 아가씨들이랑 같이 있는데 마침 시간도 다 된다고 하네? 아, 지금요? 형님, 제가 지금 입덧도 좀 심하고 몸도 별로 안 좋은데 다음에 뵈면 안 될까요? 에이, 동서. 원래 입덧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그거 그냥 참으면 속이 비어서 더 울렁거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움직여봐.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이리로 택시 타고 와. 입덧이 심해서 나갈 수 없다는 저에게 마치 통보라도 하듯이 만남 장소만 보내놓고 저를 불러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을 할 때까지만 조금만 꾹 참아보자 생각을 했었죠. 심지어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으로 사촌 조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아이들을 봐달라며 보냈었지만 목적은 영어 공부였어요. 동서도 영어 꽤 하지? 어릴 적에 이민 갔으니까 좀 할 거 아니야? 아, 저요? 아, 그냥 생활할 때 하는 영어나 하죠. 에이,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 우리 아이들이랑 있을 때는 영어로 좀 대화를 해봐. 우리 애들도 영어 공부 좀 하게. 제가요? 아, 저는 근데 영어를 가르칠 그런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아니, 왜? 사촌 올케도 오래 있었으면 그 정도 영어는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부탁하는 게 불편한가? 어머, 올케, 불편해? 그래도 우리는 올케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건데.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요. 불편하지 않으면 됐어. 그럼 영어는 다음에 조금씩 해보자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쁘게 지사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이 먼저 저의 컨디션을 눈치채고 물어보면서 저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괜찮아? 내가 한번 말해볼게. 임신도 했는데 피곤하겠네. 내가 못 살핀 탓이야. 미안해. 아니야, 여보. 처음에는 나도 당신 가족들이라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사실 임신 때문인지 컨디션이 계속 좋지가 않네. 아, 그래. 당신 힘들었겠소.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줘. 아니다. 그때 내가 알아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동안의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 식구들에게 저의 몸 상태를 알리고 당분간 조심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그럴수록 움직여야 한다며 저에게 자꾸만 연락을 해왔죠. 임신 중반기가 지나면서 몸은 점점 무거워지면서 매주 있었던 시댁 모임을 참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만 빼고 남편만 보내니 사촌 형님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아니, 왜 이번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어? 아니, 아직 산 달 많이 남지 않았어? 지금에 제일 움직이기 좋은 시기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누워있으면 아기가 커서 나올 때 힘들어.
아, 형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거기다가 병원에서 조산기도 있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하니 당분간은 조심하려고요. 조산기? 아휴, 그거 다 의사 상술이야. 병원 입원시키려고 하는 말이라고. 아이 잘 나으려면 그만큼 움직여야지. 어쨌든 저는 당분간 참석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만나요. 참나. 아니, 임신한 게 대수야? 무슨 임신 한 번 했다고 유세야?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럼 다음에 봐, 그럼. 형님은 제가 임신을 핑계로 자신의 말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만인 듯 보였습니다. 또한 사촌 형님들 역시 제가 시댁 식구들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자 이제는 대놓고 무시를 하며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이런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는지 앞으로는 자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임신 막달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쯤 검진을 받으니 조산기가 보인다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집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은 채 집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형님? 아니, 다 같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걱정이 돼서 말이지. 도련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길래 남자는 또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가 출산을 해봐서 알지. 가만히 있으면 더 몸이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 지금요? 아, 아니요. 저 지금 당장 출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조산기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출산을 해봐서 아는데 조산기 그거 다 그냥 하는 말이라니까. 나도 7개월에 조산기 있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일도 하고 다 했어. 그냥 내 말 믿고 가자고. 아니, 어딜 가자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못 가요. 임신을 본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거 가지고 유세는? 가도 괜찮다니까? 경력자들이 이야기하잖아. 아, 맞아. 우리 다 애 낳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외국에 있어서 그런가? 유난히 더 심하네? 아니요. 병원에서 집에서 안정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다음에 괜찮을 때 그때 만나요. 아니, 지금 가자니까. 얼른 옷 입어.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아, 무시하는 게 아니고. 3명이서 갑자기 찾아와 압박을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1시간만이라도 나갔다 와보자란 생각에 옷을 챙겨 입고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3사람은 마치 미리 계획을 한 것처럼 고급 중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예약한 좌석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이미 3사람은 식당 예약까지 다 하고 나서 저는 당연히 갈 거라 생각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이미 다 예약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 말하면 안 올까봐 말 안 했어. 여기 어때? 괜찮지? 여기 음식이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여기까지 같이 왔으니 저는 가볼게요. 지금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음식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에이, 무슨 지금 가려고 그래? 이제 음식 나올 건데. 이미 예약을 다 했는데 아깝게 그냥 간다고? 아기는 어차피 막달 다 됐으니까
지금 나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아직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다 채우고 낳고 싶어요. 8개월이면 다 컸지 뭐. 지금 나와도 괜찮아. 아니 무슨 유난이야?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잘 돼서 지금 나와도 다 괜찮아. 세 분은 막무가내로 앉혀서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도 세 사람은 저를 그렇게 끌고 온 것과는 다르게 세 명이서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기다리고 있던 그때 갑자기 다리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화장실을 가서 살펴보니 약간의 피와 함께 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당황한 마음에 병원에 전화를 하니 양수가 터진 것 같다며 바로 병원으로 오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양수가 터졌어요.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려고요. 뭐? 지금? 괜찮다니까. 아예 안 죽어. 아니, 왜 이렇게 유난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올케, 처대라 그런가? 아니, 왜 이렇게 유난이지? 양수 터져도 막상 몇 시간 후에 아기 나오니까 그냥 앉아서 좀 있어.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저랬어요? 아주 꼴불견이었네. 지금 이렇게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저 그냥 택시라도 타고 갈게요. 아니, 어딜 가? 가려고? 갈 거면 동서만 가. 15만 원짜리 불도장 나왔는데 이거는 먹어야지. 아깝게 분위기 망쳤으니까 돈은 동서가 내. 알았지? 돈 내라고 여기까지 부른 거였어요? 그럼 물주를 돈 내라고 부르지 왜 부르겠어? 급하면 얼른 가봐. 세 사람은 다리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 저를 뒤로 한 채 마치 처음부터 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가 걱정되어 저는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 상황이 좋지 않아 저는 응급 제항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아이도 저도 무사히 깨어나게 되었어요. 양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족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아이도 저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분노를 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의 집을 찾아가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시댁 형님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동서, 그렇게 입이 쌌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하는 거야? 보고하면서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역시 출신이 그래서 그런가? 눈치 하나는 빠를 줄 알았는데 영 쓸모는 없다. 네? 형님,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도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그게 우리 잘못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동서 몸보신 해주려고 그런 건데 아니 어떻게 사람 성의를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해? 성의요? 형님, 저 나갈 때 계산하고 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할 때 세 분은 웃으면서 저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그럴 줄 알았어? 다는 임신이고 다는 출산인데 무슨 그렇게 예민하고 유난이야? 아우, 정말 황당하네. 어쨌든 아이도 잘 낳았고 동서도 무사하면 된 거 아니야? 동서 때문에 시댁 식구들 다 난리가 난 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제 탓 아니고요. 세 분이서 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우리 집 동서 아니면 행복하게 잘 지내. 도련님도 동서 아니면 우리한테 억하심정 있을 일도 전혀 없고. 근데 동서랑 결혼하고 나서 도련님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이상하잖아. 뒤에서 여우처럼 조종이라도 한 거야? 그 비법 참 궁금하네.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는 곰이라 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거든. 외국물 먹어서 그런가? 나도 외국물 먹으면 그렇게 여우처럼 되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저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이런 전화까지 받아야 한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긴급 귀국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남편보다 더 화가 나신 상태셨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따뜻하게 말을 해주셨죠. 저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정아, 괜찮니? 몸은 어때? 아유, 큰일 날 뻔했다며.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내일 한다고 옆에도 있어주지 못하고 너 혼자 고생했겠구나. 아,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고 아이도 건강하대요. 나는 다정이 네가 제일 걱정이다. 몸도 약했는데 내가 승준이만 믿고 보내는 게 아니었어.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지금 뭐 먹어도 되니? 아, 어머님, 아직은 안 되고 나중에 회복하고 먹어야 한대요. 아휴, 장하다. 너무 고생했다. 출산이 정말 힘든 일인데 이걸 해내다니 정말 장하다. 다정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알았지? 시모는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안아주시고는 잠시 정리할 것이 있으시다며 나가시고는 이틀 정도 오시지 않으셨답니다. 다시 병원으로 오신 시어머니는 몸조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난 며칠 후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병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뭘 몰라서 그랬나 봐. 아유,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그만 화 좀 풀어. 그래요, 언니. 내가 내 살 길이 바빠서 우리 애들을 신경 못 썼네. 형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애들은 내가 따끔히 혼낼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봐줘요. 조카 며느리도 미안해. 우리 애들이 잘못했다며. 아, 당장 나가세요. 어디라고 감히 여기까지 오세요? 미안해. 참 뻔뻔하게도 이야기를 하네. 우리 애가 지금까지 고생할 때는 말릴 생각도 안 했으면서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미 다 이야기했고 여기까지 와서 말하지 마세요. 아유, 미안해. 우리 애들 머리채라도 잡아서 여기 끌고 올 테니까 아우, 제발 노여워하지 말고 화 좀 풀어. 아유, 언니, 미안해요. 한국으로 들어오신 시모는 남편으로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길로 저를 만나고 나서 바로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빌라로 향하셨다고 해요. 그 빌라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난 후에 살 곳도 없이 가난했던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건물이었죠. 그곳에 찾아가 시어머니는 당장 빌라를 처분할 것이니 나가라고 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정말 시댁 식구들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자신을 단순히 물주로만 생각을 했다며 자신 때문에 나에게도 그렇게 모질게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정아, 이런 꼴을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 이제 출산한 너한테 지금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다니 내가 할 말이 없다.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덕분에 저 이렇게 푹 잘 쉬고 있잖아요. 저 식구들은 예전부터 그랬어. 항상 나에게 요구하는 것만 있었지. 본인들이 잘해줄 생각은 하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겨우 살 집을 마련해 줬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바라는 것만 있더라. 그게 너무 질려서 한국이 그리워도 들어오지 않았던 건데 참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시어머님은 한국으로 돌아와 사는 곳이 꿈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려 살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남편이 임시 발령이 나면서 한국에 들어온다고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처음에는 남편만 한국으로 보낼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신혼부부이고 떨어져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같이 보냈던 것인데 아들이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줄 몰랐다며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찾아온 이후 시댁 사촌들도 저에게 찾아와 잘못을 구했습니다. 저기, 동서, 내가 미안해. 나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 알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유, 그렇지. 내가 알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맞아. 아무리 독해도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네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미안해. 시댁 사촌들은 어머님이 없는 사이에 찾아와 홀랑 미안하다는 말만 남겨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잘못을 구해도 받아주지 말라며 이제는 시댁 식구들은 우리들만 있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로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 아니 전화로도 한번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던 빌라를 모두 처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계속해 잘못을 빌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님의 결론이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하셨던 분이 이렇게나 분노하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만큼 시어머니가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다정아, 출산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이 눈치 없이 행동한 바람에 너무 힘들었겠어.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고 거기다가 힘들지 않았어요. 저 어머님 딸이잖아요. 에휴, 고맙다. 나는 네가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 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주기만 하면 된단다. 어머님이 계시니 제가 너무 든든하네요. 어머님도 그러니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해요. 저희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언젠가는 어머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님과는 여전히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했던 제 가족에 아이가 더해지니 지금은 더더욱 행복해졌네요. 늘 무한한 사랑을 주신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려고요. 여러분들도 무한한 사랑을 주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1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 4년의 시간을 홀로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이 짧긴 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결혼 생활이 1년이지 연애 기간은 3년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전화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었고 손도 써볼 수 없이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뒀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전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편이 왜 떠나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미끄러지면서 남편과 충돌을 하게 되었고 반대편에 있던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서 뇌출혈로 인해 현장에서 그대로 떠나버리게 된 거였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한 뒤 남편의 모습을 확인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상해버려 당시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던 저는 결국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한 뒤 일어나지 못한 채 변기통 앞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남편이 사고가 난 곳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와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꽃가게 앞에서 난 사고였는데 하필 그날이 결혼 1주년이었어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담당 경찰의 말로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괜히 저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연애 때부터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항상 얼굴을 볼 때마다 꽃다발을 선물해 줬었는데 결혼기념일 날 어김없이 꽃집을 들렸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어요. 제가 괜히 꽃을 좋아해서 사고가 난 거라며 남편 앞에서 오열하던 시모는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렸는데 미처 저항할 틈이 없었어요. 시모 말대로 남편이 저 때문에 사고로 떠난 것 같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그깟 꽃이 뭐라고. 시도 때도 없이 받아대더니 결국 이 사다를 만들어 내 아들 살려내. 당장 살려내라고. 우리 그이도 암으로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형님은 어머님한테 또 상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랑 어머님은 아직 그이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우울증약까지 먹고 있는 거 알면서 결혼한 지 1년차 돼서 굳이 꽃을 받아야 돼요? 형님이 안 받아도 된다고 전화 한 통만 넣었어도 아주버님은 괜찮았겠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작은 아들 암으로 떠나보낸 것도 아직까지 슬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평생 이애미 곁에 있겠다던 내 큰아들까지 고작 꽃 때문에 떠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 당장 살려내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어머님, 저도 그이가 갑작스럽게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 후 처음 맞는 결혼기념일 날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정말 몰랐다고요. 내 아들 살려내지 못할 것 같으면 너는 평생 내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될 거야. 그깟 꽃이 뭐 태수라고.
내 아들까지 떠나보내게 만들어? 새언니를 만난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난 처음부터 새언니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우리 오빠 같은 사람 없다는 거 새언니도 잘 알죠? 오로지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꽃을 사러 갔다가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추스를 때까지 재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요. 우리 오빠 불쌍하게 갔는데 언니 잘 되는 꼴을 어떻게 보라고? 우리 오빠들 둘이나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제정신이겠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시동생이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서내외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한참 전에 이미 살림을 차려서 살아온 세월이 길었고 아이까지 낳아 9년의 시간을 함께 살아오다가 떠나게 된 거라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인사를 왔을 때에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결혼식을 올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산 지 1년 만에 시모는 큰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냈으니 그 아픔은 저보다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이 암으로 떠난 이후에도 시댁에 계속 왕래를 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시모와 동서와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었는지 조카를 데리고 자주 시댁에 왔었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고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시동생이 떠난 거에 대한 아픔에 대해 서로 위로해주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 왔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까지 사고로 떠나보내게 됐으니 그 아픔은 저보다 클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게 제 탓으로 되어버렸던 거였죠. 그렇게 원치 않았던 남편의 장례를 힘들게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집안 곳곳에 함께 해온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휴, 네가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걱정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네가 오열하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 나도 지금의 상황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너는 오죽하겠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일단 집안에 있는 물건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너도 새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너에겐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가 언제까지 옆에 있어줄 수는 없잖아. 어디 갔나 했더니 집에 와 있었구만. 무슨 정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 물건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합니다. 사돈이 제 마음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자식을 둘이나 잃은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너 이 집에 있는 물건 내 허락 없이 정리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두거라. 그리고 당장 짐부터 싸라.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나랑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아니 사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오소망을 잃은 아픔 때문에 집안의 물건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제 딸이 왜 사돈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요? 장례식 때도 오서방이 사고로 죽은 게 제 딸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요. 내 딸이 꽃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잘못을 몰아가는 건 한참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제 딸이 사위도 죽은 마당에 사돈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애들 아버지가 어떻게 떠나는지 아세요? 어렸을 적에 계곡에서 놀다가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서 가족 모두가 휩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와 제 딸은 다리에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는데 두 아이들이 건너올 때는 급격하게 불어난 계곡물로 인해 휩쓸릴 위기에 놓였었고
애 아빠는 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붙잡고 겨우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떠내려오던 큰 나무에 애들 아빠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리를 미처 건너지 못한 채 떠내려가던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애들만 신경 쓰라고 하더이다. 수영도 잘하던 사람이 분명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끝내 차가운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고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저 혼자 아이들을 악착같이 키우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작은 녀석이야.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지만 제 큰아들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꽃만 안 좋아했어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며느리가 꽃을 좋아한다고 하도 설쳐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어떻게 다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떠난 애들 아버지에게 내 피 같은 자식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서 잘 지켜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내 집에 인사 오면서부터 집안의 악재가 끊이지 않았어요.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황망하게 보냈으니 내 아들 대신 평생 옆에서 수발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 원통함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시모는 언성이 높아졌고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길래 제가 중간에서 두 분을 말리려 했지만 제정신이 아닌 시모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엄마와 시모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가 힘든 만큼 저 또한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걸 알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이 저를 더욱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 엄마. 이제 그만해. 동네 시끄럽다고 경찰들까지 왔잖아. 차라리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새언니를 부르던지 하면 되죠. 이러다 더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엄마, 일단 지금은 진정부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랑 먼저 집으로 들어가시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렀을 때 다시 얘기해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부르면 당분간은 와줄 수 있죠? 언니는 이해해줘야지. 서로가 힘든 상황인데 안 그래요? 어머니, 일단 오늘은 들어가시고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도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때문에 그이 떠나보냈다고 자꾸 하시는데 꼴 보기 싫은 제 얼굴 왜 자꾸 보려 하시는데요? 그이 떠났으니 더는 이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저. 내 아들 잡아먹고도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와? 안 싸돈 이렇게 안 받는데 상당히 이기적이시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경찰들이 중재하면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될 수 있었고 그제야 턱까지 막혀있던 숨을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면서 자식도 없는데 오서방이 떠났으니 더는 엮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떠난 뒤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너무 지쳐있던 나머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떠난 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하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모는 허락 없이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걸쳐 남편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한 뒤에 어느 정도 마음도 추스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시모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일단 확실하게 끝내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의 의중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저도 해야 될 말들이 있었던 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돌려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느 정도 생각의 정리가 됐으면 답을 줘야지.
내 말대로 이번 주 내로 짐 싸서 들어와라. 어머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낸다면 제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무조건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건 아니니 그만 억지 부리세요. 제가 필요해서 부르시면 당분간은 올 테니까 그만 하시라고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니? 얼마 전에 그 난리를 쳤을 때 뭐라고 그랬어? 좋게 말할 때 짐 싸서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했죠? 형님이야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애도 없겠다. 연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굳이 이 집과 엮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말로는 전화하면 언제든 온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형님 말을 어떻게 100%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 지금 형님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 살던 집 처분하고 새 인생 살아간다니까요. 아주버님 떠나보내고 혼자 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있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지금까지 어머님 얼굴 뵈러 오는데 형님은 굳이 이 집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늦은 나이에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애도 없고 며느리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어요. 잠깐 슬퍼하는 척하고 다른 남자 만나겠죠.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사람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도 지금의 감정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 사람 살아있을 때도 합가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서로 살 부대끼면서 미련하게 같이 살아.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쪽으로 몰아가지 마. 동서가 일방적으로 어머님 부추기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 출발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 내가 결정할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 그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님도 제 생각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모는 제 의견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졌지만 아무리 강요를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집에 온 김에 집안일 좀 하라면서 손으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한참 대화를 이어가느라 어느덧 저녁이 되어 있던 터라 서둘러 동서와 함께 저녁 먹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두 아들을 잃은 시모가 맘에 걸려서 가끔 시댁과 왕래를 했어요. 한가하면 잡생각이 나지만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가끔 주말에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밀린 집안일과 주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덩그러니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할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삶을 보내오면서 남편이 없는 삶에 적응이 되어가다 보니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이 곁에 없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4년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오면서 살다 보니 저도 정신이 강해졌는지 슬퍼하는 단계는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었죠. 시모 또한 저처럼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지인분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과거의 아픔을 어느 정도 잊은 듯 보였습니다. 동서는 예전이나 현재나 항상 한결같은 성격으로 저를 대했어요. 동서의 말투에 상처도 많이 받긴 했지만 굳이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서의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쁜데 아이까지 돌봐야 해서 매일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보다 일에 치여서 여건이 안 좋아 보였죠.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적인 시간을 내지 못하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서 항상 조카를 시댁에 맡기고 일을 해왔어요.
가끔 주말에 갔을 때 시모가 애 좀 봐달라는 말에 조카 시간을 보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동화책 읽어주는 걸 좋아해서 동서가 새벽까지 일을 했다는 시모의 말에 제가 대신 조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가지고 온 동화책이 몇 권 안 됐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서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읽어줬어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잠에서 깼는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동서는 갑자기 웃으면서 자기 애한테 배워야 맞는 거 아니냐며 영어 발음이 너무 이상하다고 깔깔대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존심이 확 상했지만 조카 앞이라서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서 시모가 한술 더 뜨며 저에 대한 불만들을 거들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얘가 몸 쓰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니? 너보다 우리 손자가 훨씬 발음이 좋구만.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 큰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너는 내 아들이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너는 평생 혼자서 살아왔을 건데 그런 경험을 시켜줬는데도 얘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이 점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몇 년 지났다고 벌써 살만해진 거냐? 요즘 얼굴까지 핀 걸 보면 끼니는 거르지 않고 사나 봐. 나는 아직까지도 내 아들만 떠올리면 눈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네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 고작 결혼 생활 1년 했으니 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금세 사그라들었겠지. 요즘 내가 불러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오지도 않고 길면 석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는데 이건 그때랑 약속이 너무 틀리지 않니? 예전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부르면 무조건 달려온다면서. 그런데 요즘엔 왜 도통 오질 않는 건데? 우리 아들 손자가 남자라서 그런지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자니까 그게 어렵니? 그래요, 형님. 어차피 저처럼 결혼 안 할 건데 굳이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먼저 떠나간 아주버님을 봐서라도 형님이 어머님 곁을 지켜드려야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오는 것 같더니 요즘 뜸한 걸 보니까 형님 설마 남자 생긴 건 아니죠? 설마 가족을 버리고 혼자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런 배신을 한다면 이거 정말 실망인데요? 어머, 어머님, 형님 얼굴 표정 보니까 제 말이 맞나 봐요. 뭐야? 예, 너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중이냐?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빨리 대답 못해? 네, 저 남자 생겼어요. 아직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그런데 그이가 떠나고 나서 우연찮게 길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차 사고가 나서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먼저 떠난 그 사람처럼 세심하고 많은 걸 챙겨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아들을 떨쳐버리고 다른 남자로 갈아타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 연락도 뜸해졌고 자주 오지 않았던 거구만. 너 이거 배신인 거 알지? 정말 배신이죠. 나도 어머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 먼저 살 길 찾아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 함께하기로 해놓고 정말 너무하시네. 너무한 건 어머님이랑 동서지. 나를 이 집안의 가족으로 생각하긴 한 거야? 말로만 가족이지. 나를 이 집안에서
일해주는 파출부로 여기지 않았어? 항상 전화만 하면 하는 얘기가 뭐야? 어머님은 집안일이 산처럼 쌓여있다면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와서 해결해달라는 말밖에 안 하고, 동서는 변호사라 돈도 꽤 벌고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용돈 챙겨주면서 집안일에 아예 손을 놓고 있잖아. 내가 일을 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면 집안일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아가씨야, 이미 따로 살림 차려서 어머님 댁에서 한참 먼 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아가씨 대신 신경 써줄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붙잡아 일시켜 먹었으면 이 정도로 만족하셔야죠.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오늘까지만 제 할 도리 끝내고 돌아가려 했어요. 저도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생각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 더 이상 저 붙잡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벌써 도착했다고요? 저 이제 그만 나가려고요. 할 말 다 끝났어요. 짐 챙겨서 나갈 테니 5분만 기다려줘요.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와, 형님. 보기보다 남자 밝히나 봐요. 아주버님 살아있을 때 설마 몰래 바람 피던 건 아니죠? 아니, 이렇게 빨리 새 출발한다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랑 이렇게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형님을 가족처럼 여기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절대로 못 나간다. 네가 내 아들을 보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내가 잘 살라고 응원해 줄 줄 알았니? 절대로 못 나가니까 나갈 생각이면 나를 밟고 가라. 시모와 동서는 현관문을 막아서면서 저를 나가지 못하게 몸을 밀쳤어요. 그동안 시모가 힘든 일들을 부탁해도 도와줬던 건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시모의 곁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거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있는 남자가 없었어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더 이상 견디는 게 힘들었어요. 한계치에 도달했고 지인들과 여행도 다니는 모습을 보면 다시 기운을 차린 것 같아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더 부려먹고 싶었는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를 밀치길래 그런 시모의 행동을 무시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저에게 배신자라며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되었어요. 시모는 저를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온 힘을 다해 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동서 또한 시모를 거들어 제 머리를 휘어잡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또한 시모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뒹굴어 버렸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밖에서 난리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자 저를 뿌리친 동서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더니 인터폰을 확인했고 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버렸어요. 어머, 대표님? 아니,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설마 저 형님이랑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대표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저급한 여자랑 만남을 가지냐고요. 제가 그동안 대표님 눈에 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저 사람이냐고요. 저는 둘의 관계 인정할 수 없어요. 뭐야? 너희 회사 대표 되시는 분이라고? 법률사무소 대표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라. 네가 지금 하는 그 말은 뭐니? 대표님 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래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애가 있으니까 미처 다가가지 못해서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뿐이지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요. 윤변이랑 혜란 씨가 서로
동서지간이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나는 지금 윤변이 한 마리 더 놀라운데?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구애한 지 벌써 4년째야. 앞으로도 내 마음 변함없을 거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윤변의 마음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시모가 동서에게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냐면서 계속 추궁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내자 시모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더니 자기를 버릴 작정이냐고 또다시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그 틈을 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한 단계씩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는 저와 법률사무소 대표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동서 또한 더 이상 시댁에 가지를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라면서 저밖에 없다곤 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시모의 뒤치작거리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는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에 개거품을 물며 앞으론 저에게 잘하겠다고 지금까지 애걸복걸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전 며느리들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떠나보낸 전 남편도 제 선택에 대해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만큼 앞으론 꽃길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용서를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만 사시다가 건강도 많이 약해지셨고 외딴 시골 생활을 홀로 하시다가 많이 힘드셨는지 제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오시려고 고민을 하셨어요. 아빠와 한평생 살면서 농사일만 해오시던 엄마가 그동안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부턴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함께 살아오시던 공간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저는 엄마의 건강을 우선시 생각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엄마도 외로운 삶이 싫으셨는지 이사를 결정짓게 되었죠. 아빠가 엄마 옆에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아빠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더니 혈액암으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엄마의 손을 놓게 되셨네요. 아직까지도 아빠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빠의 건강이 썩 좋진 않았었지만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 하셔서 힘들게 버티신 뒤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엄마가 홀로 지내시는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드렸었는데 아빠의 공백을 제가 메꿔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는지 시골 생활을 정리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의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빈 방이 있으니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받았을 때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집안에 시부도 계시고 신우도 있는데 빈 방이 있다고 같이 지내자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의견 괜찮은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 오셔봤자 혼자 지내시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시골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 엄마가 부침성도 좋아서 같이 생활하면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우울증 치료가 우선 아니야?
어차피 2층에 방이 비어 있는 거라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2층에 화장실, 샤워실 전부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 생활도 보장이 되잖아. 내가 왔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당신 선에서 끝내기 전에 장모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왜 했겠냐? 우리가 가족이니까 장모님 걱정돼서 하는 얘기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과 우리 엄마는 사돈지간이잖아. 아무리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해도 불편한 게 없을 순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 해도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걸? 워낙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어머님처럼 에너지 넘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답답함도 느끼실 테고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보다도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나는 그런 관계가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신세 지는 것처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골 생활 정리하시고 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정도 장만하실 수 있는 재산은 충분히 있는데 왜 어머님 집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나는 그 방법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대화는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말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을 하겠다길래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포장해서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생각 없이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서 같이 살면 우리 엄마가 불편해 하실까봐 싫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사돈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니?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반대를 해? 내가 사돈과 직접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차분한 성격이시고 말수도 적으셔서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이사하시는 목적은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저희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돌아다니실 때마다 아빠와 함께한 추억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생활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왕 이사하는 거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엄마한테 방을 내어주시려 했는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엄마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 엄마 보고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서 집 구하는 것만큼의 돈을 달라면서요. 어느 누가 같은 돈을 주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힘든 어머님 댁에서 살겠어요. 그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당연히 보증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냥 호텔처럼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너랑은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사돈이랑 통화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 이만 끊는다. 시모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모습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엄마 일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시모까지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니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린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전세로 들어가면 엄마 혼자 집에서 편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시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눈치 봐가면서 방 하나 얻어 사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호텔처럼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했지만 사돈지간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길 잘했다 생각했고 몇 시간 뒤 엄마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사돈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자는 의견을 줬는데 거절했고 사돈의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생각을 잘 얘기했으면 그걸로 된 거라며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상한 대로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에 기분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야, 내려. 나 지금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당신이랑 장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 좋은 마음으로 같이 지내고 싶어 했던 건데 보증금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엄청 불안한 거겠지. 뭐? 밑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같이 지내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밑바닥 인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당신 2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여기서 내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차에 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가 차에 왜 치여? 차가 너를 피해가겠지. 너랑 부딪히면 차가 나만 나겠냐? 운전하던 사람이 더 위험하겠다.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 있네. 버스를 타고 오던 지나가던 택시를 잡던 그건 너 맘대로 하고 나는 지금 바로 차 돌려서 엄마한테 갈 거니까 너는 너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안 들어갈 거니까 전화하지 말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고 저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턴해서 시댁 방향으로 향했어요.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함께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줄 거라 믿고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차를 돌려 위험한 찻길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되는 위치라며 서 있던 위치가 달리던 트럭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불안해 죽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위치에다가 남편이 저보고 내리라고 했었다는 거에 너무 기가 찼어요.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의 한마디로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올라오셔서 엄마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만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은 뒤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사돈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집을 구해 조용히 사는 게 원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저희 입장이 확고한데 본인들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열을 올려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시모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이 처음 뱉은 말은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닌 불만이었습니다. 아까 도로 한복판에 떨궈줬는데 잘 왔네. 나 없는 동안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나 봐. 나는 엄마 비위 맞춰주느라 진땀 빼고 왔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네가 나를 내려줬던 그 위치가 어떤 곳이었는진 알아?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이었대. 너는 나를 도로 한복판에 내리라고 한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어. 집에 오는 동안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 몇 년 차인지 너도 알지? 2년 동안 사소한 다툼 같은 건 있었지만 오늘처럼 최악인 날은 없었다. 도대체 나랑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어머님 댁에 보증금 내고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정도로 문제를 키울 일인 거야?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 놓고 왜 우리를 탓해?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어? 집에 잘 돌아왔으면 된 거지. 왜 화를 내? 나도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장모님이 살면 이득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거였어. 어차피 우리 엄마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고 우리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마음 접기로 했어. 장모님, 오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처에 시설 좋은 호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시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방도 비어있는데 우리 엄마 보고 호텔에 가서 자라고? 이 집이 네가 산 집도 아니잖아.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막 나갈 생각이야?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더 이상의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길래 화가 치밀어 오른 감정을 찬물로 달랬습니다. 엄마는 사위 눈치가 보여서 호텔에서 지내겠다는 거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쉬게 해드렸어요. 남편과 재산도 반반해서 구한 집이고 시모는 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다녔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반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딸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건데 그것 가지고 싫은 내색 팍팍 내면서 방문을 쾅 하고 닫을 땐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 시간이 한참 전인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 밖을 나섰고 저는 방에서 인긴척을 들었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고 어차피 서로 얼굴을 마주해봤자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끝낸 뒤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고 엄마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남편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합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괜찮은 가격대의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이사할 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약한 집에 도착해 확인을 해보니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집도 깔끔하고 크게 하자도 없는 것 같아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엄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채워넣고 싶어 하시길래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골라주면서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치워 넣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엄마, 제가 지금 일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무조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현이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계약했던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지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난리도 아니야. 집을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네? 사기를 당했다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기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모든 걸 잘 알아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같이 확인해줬는데 그게 전부 사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동산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제대로 절차 밟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땅을 치고 있었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저희 가족이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요즘 깡통 전세라고 들어봤어요? 꽤 골치 아픈 사기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다른 명의자 하나를 섭외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가능한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섭외해서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숙자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저희 부동산이었던 거죠. 당시 매매 계약만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할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다음날 0시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미리 준비해 놓은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숙자가 담보대출까지 실행을 하는데 그 집에 대한 대출금까지 집주인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 노숙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집 가격만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로 설정이 된 근저당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다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사기를 친 그 사람은 전세금과 대출금까지 전부 다 가지고 벌써 잠적을 했을 겁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신축이라 저와 엄마는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면서 재촉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사기꾼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것밖엔 없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똑같이 충격을 받았고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어두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시모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번 밑바닥 인생이 어딜 가겠냐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시골에나 처박혀 있지 뭘 잘났다고 기어나와선 돈까지 떼이냐면서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저희 엄마를 바라보며 배꼽 잡고 비꼬길래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한 사기는 어느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였다고요. 어머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당했을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야. 맨날 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밖으로 기어나오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거지. 내가 사돈이었으면 전세 잔금일 날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버린다든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몰랐나 봐. 욕을 먹어도 싸지. 사기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게 잘못인 거야. 왜 밑바닥 인생이 평생 밑바닥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정말 한심들하다.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해서 범인이 쉽게 잡힐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해보고 움직였겠니? 한번 사기당한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돈이 이번에 사기를 당했으니 다음엔 사기를 안 당할 줄 아니? 똑같은 사기에 또 당할걸?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네. 어차피 전세 사기꾼들 잡기 어려우니 어쩌겠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사부인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집안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돈도 좀 챙겨드릴 테니 사기당한 돈만큼은 모으지 못해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가족이 관리해주는 게 제일 좋지. 어차피 전부 다 처분하고 정리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저희 오빠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저희 엄마 말대로 2층에 방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시면서 밥도 좀 해주시고 밀려있는 집안 살림까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보고 지금 가정부를 하라는 거야? 사기당해서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집안일을 하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그럼 이 집에서 계속 붙어 살 거야? 나는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원룸 하나 알아봐 주던가. 내가 봤을 때 당신도 또 사기당할걸?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저는 사기를 당해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이 있다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공원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기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와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기를 치려 했다가 딱 걸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당장 돈을 토해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 옆에서 말리던 공인중개사가 건넨 기막힌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에게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소름이 돋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제 앞에 있던 사기꾼도 누군가의 지시로 사기를 친 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잡히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보험용으로 일을 시킨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둔 거라며 저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사기꾼이 입을 열었어요. 거기 사진 속의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처럼 움직인 거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 뒤에 저는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잡힐 일이 없잖아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꽤 큰 돈을 받아왔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간 같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따라 저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 잡히면 징역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비해 수당이 적어서 좀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길래 혹시 몰라 사진까지 찍어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저는 2년간 사기꾼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던 거였고 저희 엄마도는 사기꾼인 시모에게 들어간 거였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눈앞에 펼쳐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그동안 정상인처럼 생활해왔던 그 인간들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사기꾼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급하게 저희 집으로 향했고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니 눈앞에 보이는 사기꾼 놈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버는 돈이 아닌 남의 노력을 등쳐먹고 사는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거침없이 들어가 상을 뒤집어 엎었고 그 인간들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만났던 사기꾼의 얼굴을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시선을 회피하길래 지금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라며 곧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자 눈앞의 사기꾼 놈들은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려 하길래 저희 엄마 돈을 사기치려 했던 그놈들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도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는 동안 남편과 시부는 남자라서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저와 엄마를 뿌리친 뒤 도망을 쳤어요. 신우도 저희 엄마를 밀친 뒤 도망을 쳐버렸고 시모만 붙잡혀져 있는 상태였죠.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거 엄마와 함께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못 가게 하자 시모가 가족들에게 도와달라며 외쳤고 시댁 식구들이 맨발로 다시 돌아와 저와 엄마한테 설설기며 떼인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일단 도망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싹 다 모조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현재 사기꾼 자식을 가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선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매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나쁜 놈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 금액에 대해선 거의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남이 피땀 흘려 벌어모은 돈을 얄팍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그놈들은 아마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겠죠. 저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지만 5년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만큼은 피해받는 일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